안녕하세요. 1호 교사 이우입니다.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지셨을까? 아이들은 귀뚜라미에서 웃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재미가 어디서 오냐? 글 잘 쓰는 첫 번째 세 가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그동안 우리가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열정이 부족해서 글짓기 지도를 잘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이름으로 된 동시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로는 2학년 아이가 쓴 것이 아니다. 모두 어른이 아이들을 귀엽게 보고 생각하는 태도이지 아이들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 말은 아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글들이 주로 어른의 글이죠. 어른의 글이다 보니까 어른의 말을 하게 되고 어른의 삶을 살게끔 때로는 강요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전혀 이 시에 감동을 받은 게 없는데 무언가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글쓰기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낯설게 보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교육실천이음연구소 대표 바람별입니다. 글쓰니까 수업이다. 목요임강 우리끼리 배우고 가르치고 공유하는 찐 무명교사들의 성장 플랫폼 그 첫 번째 무대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1호 교사, 찐 무명교사 1호 교사 이음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호 교사 이우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호 교사, 나는 재미없는 교사다. 왜? 재미없는 교사라고 하셨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제가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더라고요. 교직 경력 한 10년 지나니까 아이들이 왠지 저에게서 많이 멀어지더라고요. 재미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재미 말고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재미없는 교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찐 무명 교사 1호 이음 재미없는 교사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글쓰기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좀 긴 호흡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글쓰기 강의를 좀 열었습니다. 그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누가 강의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준 거에 대하여 굉장히 놀랐습니다. 연구소 자체적으로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지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잡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글쓰기를 잘 지도하고 싶으신데 생각보다 우리가 글쓰기 지도가 어떻게 하는지 그 길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목마름이 있던 선생님들이 이참에 한번 글쓰기를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많이들 신청해 주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코로나 이후에 원격 수업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 가장 유용한 도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원격 수업이 불현듯 들어왔지만 가장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글쓰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교육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꾸준히 쌓아가 할 영역들이 바로 글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선생님들이 동의하셔서 신청 접수가 1,700명이 넘어섰습니다. 누가 강의하는지도 모르는데 1,700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이 모였다. 뭔가 교육계에 새로운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선생님들과 함께 긴 호흡으로 글쓰기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바로 글쓰기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먼저 글쓰기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낯설게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글쓰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절대 선생님들의 열정이 부족하시거나 또 때로는 실력이 없으셔서 글쓰기를 잘 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글쓰기를 조금 낯설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글을 잘 지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글을 어떻게 낯설게 봐야 되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를 한 편 올려놨습니다.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빗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의 우산을 함께 쓰고 왔다. 미안해서 내가 비를 더 맞으려고 어깨를 우산 밖으로 내밀면 친구가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여 주었다. 빗속을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좁은 길에서 일부러 내가 빗물고인 자리를 뒤졌다. 그걸 알았는지 친구는 나를 제 쪽으로 가만히 당겨주는 것이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시 같습니까, 선생님? 네, 맞아요. 요 시는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3학년 1학기 10단원 문학의 향기에 나오는 시입니다.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보시면서 그런 궁금증 혹시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교과서에 실린 그 여러 자료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한데 특별히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글들은 과연 누가 썼을까가 되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시는 축구부에 들고 싶다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시 한 편이었습니다. 교과서 집필자가 어떤 기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집을 읽었겠죠? 근데 그 시집 속에 이 빗길이라는 시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모두 함께 읽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시를 발췌하여서 교과서에 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시를 쓴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판 사이트에 가서 이분의 이름을 쳤더니 마침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 소개란에 이렇게 소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시 쓰는 일은 어른이 어린이다운 생각을 찾아내는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이런 의도로 시를 쓰고 있다라고 그 저자 소개란에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지금 빗길이라는 이 시 안에 반드시 성명진 씨가 생각하는 어린이다움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성명진 씨가 생각하는 어린이다움이 이 빗길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를 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3학년 선생님들은 벌써 가르치시거나 또 가르쳐야 하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시 속에는 사실 성명진 씨가 생각하는 그 단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단어 2글자, 배려가 들어있습니다.
자, 어디가 배려가 있을까요? 미안해서 내가 비를 더 맞으려고 내가 배려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도 또 배려를 해요. 어깨를 우산 밖으로 내밀면 친구가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여 주었다. 나도 배려하고 친구도 배려하는 그 이연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사연을 한번 보세요. 사연에도 좁은 길에서 일부러 내가 또 배려를 합니다. 빗물 고인 자리를 내디뎠더니 그걸 알았는지 친구가 나를 제 쪽으로 가만히 당겼어요. 역시 사연에도 배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명진 씨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은 배려가 있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쓰고 그것이 어떻게 그 집필자가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고 우리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시를 가르칠 때 배려라는 것을 꼭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이 시를 잠깐 내려놓고요. 제가 시 한 편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실. 친구들이 조잘거리다 돌아간 우리 교실.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귀여운 이야기들. 소꿉놀이 돌담을 쌓고 비행기를 만들어 날려본 이야기. 먹는 자랑, 엄마 자랑, 예쁜 얼굴들. 아이들이 떠나간 빈 교실에 웃음과 이야기들만 남아서 매물 돈다. 네. 어떠세요?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 2학년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교실의 아이들은 다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거죠. 2학년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의 시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실력이죠. 사실 이 시는 제가 이호덕의 글쓰기라는 책에서 봤던 시입니다. 이호덕의 글쓰기. 이 책에서 이호덕 선생님이 요 시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앞뒤에 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옆에 묵은 어린이 잡지 한 권이 있기에 펴보니 마침 아이들이 썼다는 동시가 몇 편 있다. 다음은 2학년 아이가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지금 아까 읽었던 그 시는 금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호덕 선생님이 그 글을 딱 써놓고 나셔서 이 시에 대한 평을 하셨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된 동시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로는 2학년 아이가 쓴 것이 아니다. 선생님이 대신 써서 아이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이라 본다. 그 까닭은 공부를 마치고 아이들이 다 돌아간 빈 교실에서 2학년 아이가 혼자 이렇게 공상에 젖어 있으면 빨리 상담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젖어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귀여운 이야기들 하는 것이나 소꿉놀이 돌담을 쌓고 비행기를 만들어 날려본 이야기, 먹는 자랑, 엄마 자랑, 예쁜 얼굴 하는 말들이 모두 제가 이 말 때문에 읽는 겁니다. 모두 어른이 아이들을 귀엽게 보고 생각하는 태도이지, 모두 어른이 아이들을 귀엽게 보고 생각하는 태도이지, 아이들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 말은 아니다. 또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무리 저학년이라도 교실에서 소꿉놀이 같은 것을 할 시간은 없다. 맨 끝에 가서 웃음과 이야기들만 남아서 매물 돈다고 하여 이상한 말재주를 부려놓는 것도 어른의 지심이 뚜렷하다. 저는 한평생 아이들의 글을 보시고 또 아이들 글을 지도하셨던 이호덕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진짜 자신의 힘으로 글을 썼다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상 받을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글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큰 상을 받기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성명진 씨가 썼던 그 빗길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 배려라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모습 속에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이제 24년, 25년 차 교사인데 비 올 때 한 번도
친구에게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되게 운이 나쁘죠. 예, 저는 제일 운이 나쁜 교사인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있으신가요? 예, 오히려 저는 더 첨벙첨벙 되면서 옆에 아이에게 물 구덩이에서 발을 펑 해가지고 옷에다 물을 튀기는 아이는 봤지만 한 번도 그렇게 우산을 받쳐주는 아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예. 근데 우산을 이렇게 받쳐준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만약에 없으시다면 네, 아직 애인이 없으신 거겠죠. 자, 이 장면, 우산 비가 왔는데 우산을 이렇게 내주는 이 장면은 어린이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연애하기 시작한 대학생? 이 정도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3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이성 친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글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만든 시집은 아니고 제가 굉장히 자극을 받은 시입니다. 저희 같은 학교에 있었던 선생님의 그 문집같이 만든 시집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과 시지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멋진 문집을 하나 만드셨고 저에게 선생님 아이들과 쓴 글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선물로.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아이들 글을 보면서 다 좋았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의 시를 선생님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귀뚜라미. 귀뚜라미의 소음이 고요한 밤의 분위기를 깼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지만 내게는 소음이다.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한다면 노래다. 진짜는 찍찍 꽥꽥 끼끼. 그러니까 소음이다. 다른 사람의 귀를 소음으로 뚫어버려서 귀뚜라미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아이들 그림을 봐도 이 아이가 어떤지 좀 이렇게 감이 오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선생님들도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웃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금상을 받은 작품, 또 교과서에 실기까지 한 그 작품에서는 선생님들이 웃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시를 봤을 때 선생님들이 웃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글 잘 쓰는 첫 번째 세 가지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재미입니다. 재미. 글에 재미가 있으면 그건 진짜 글입니다. 저는 이 귀뚜라미에서 웃었거든요. 아이들도 이 시를 보면 웃어요. 이 시는 진짜 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말장난 때문에 웃겼는가? 귀뚜라미에서 귀뚤었나?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귀뚜라미에서 웃으셨겠지만 아이들은 귀뚜라미에서 웃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웃은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찍찍 꽥꽥 끼끼에서 웃어버려요. 적어도 그 남한산 아이들은 귀뚜라미는 귀뚤귀뚤 울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들리는 그 귀뚜라미 소리가 지금 여기 표현한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재미가 어디서 오냐? 바로 삶말 글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삶이 맞닿을 때 진정한 재미를 느껴요. 아이들은 자기의 삶과 비슷하거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를 느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삶과 말과 글은 함께 통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삶이 글을 지배하거나 해야 되는데 삶에서 글이 나와야 돼요. 말이 나오고 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학교 교육이라는 그 공간에서는 글이 삶을 지배하게 되죠. 글이 삶을 역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글들이 주로 어른의 글이죠. 어른의 글이다 보니까 어른의 말을 하게 되고 어른의 삶을 살게끔 때로는 강요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다르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과서, 우리가 열정이 부족해서 글짓기 지도를 잘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글을 싫어하고 글이 재미가 없어. 그건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는 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의 글을 계속 쓰다 보면 따라하기 또 머리로 지어내기 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이들 글 보면 재미가 없는데 뭐라고 지도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말글을 없애야 되나요? 예, 그렇지 않죠.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만 바꾸면 된다? 산말글은 그대로니까 글을 바꿔보자. 예, 아이의 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아이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따라하기, 지어내기 글을 썼던 아이들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네, 드러내기와 살아내기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선생님 제 글 한번 읽고 싶어요. 저 정말 시 쓰고 싶어요. 글 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제가 거짓말 같죠. 약 파는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아이들이 쪽지 막 여기다가 오늘은 어떤 아이가 막 시상이 떠올랐나 봐요. 제가 시를 한 달 동안 가르쳤는데 시상이 떠올리니까 막 급하니까 막 종이 북 찢어가지고 막 시를 막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고치고 다듬다 보면 글 고치기와 삼각구기는 바로 연결이 돼요. 저는 이것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쓰냐 못 쓰냐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일, 이것이 저는 글쓰기에서 가능하다를 말씀드려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시쓰기, 줄글쓰기를 가르쳤더니 부작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했을 때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아이들이 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자, 이 시를 제가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시에서 인상 깊은 표현은 없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머리로 지어내었다. 저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이 문제 이제 이렇게 풀기 시작.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속출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 시에서 인상 깊은 표현은 무엇인가? 이 친구는 그래도 꽃이 얼굴을 내밀었을 때 인상적이었는데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직접 겪은 것이 아닌 머리로 지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글 보는 눈을 바꿔놨더니 문제를 못 풀기 시작했어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라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이 교과서 4번 문제를 보면, 드디어 이 시의 감흥을 받고 자신의 경험이 드러나도록 막 무언국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이 시에 감동을 받은 게 없는데 무언국을 어떻게 합니까? 예, 완전 수업을 망해버렸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9강좌를 꼭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반에도 우리 아이들처럼 교과서 글을 보면서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자신의 글을 써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막 속출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낯설게 보자.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이나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낯설게 보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글쓰기는요, 제가 보니까 악기 연주와 똑같습니다. 레슨 받는 거와 똑같아요. 절대 글쓰기는요, 1대 다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 남한산에서 제가 있을 때 그 학교는 방과후로 딱 하나밖에 안 해요. 국악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반은 이제 해금을 막 했는데 진짜 1년 내내 해금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강사들이 오시는데 여러 강사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실력이 늘고 안 느는 강사가 딱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강사는 한 명이 다수를 앞에 놔두고 자 해보자 앉아가지고 10명이 함께 해금을 막 합니다. 잘했다 또 한 번 해보자. 그거 1년 내내 해봤자 애들이 안 늘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진짜 답답한데 제가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불러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들으면서 손 자세부터 시켜가지고 다 가르쳐 주시죠. 한 명 레슨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수업은 엉망진창입니다. 한 명만 보고 있는데 나머지가 뭐 하고 있겠어요. 공개 수업하면 이게 무슨 수업이야. 1년 딱 지내고 나니까 결판이 났습니다. 그렇게 지도한 아이들이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 우리 수업 무리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아이들 무리로 보시면 안 돼요. 한 명 한 명. 글쓰기는 무조건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써야 됩니다. 레슨처럼요. 매일매일 써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쓴다고 되지 않아요. 겪고 써야 돼요. 겪은 걸 쓰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을 겪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도 오늘 글쓰기 강의로 오셨지만 제가 모르긴 몰라도 뒤에 있는 강사들 중에 글쓰기보다 더 중요한 삶을 얘기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잘 좋은 경험을 겪어내야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런 격지를 하지 않는데 좋은 글이 나올 리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봄꽃이 활짝 핀 봄시를 쓰고 싶은데 교실에 앉아가지고 예, 봄시를 써라 그러면 아이들 못 써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애들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애들 지어 짜느라고 한번 해봤어요. 애들이 절대 못 써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한 명만 딱 보내는 거죠. 야, 잠깐 운동장에 나가서 야, 거기에 벚꽃이 폈던데 한번 보고 와. 애들이 쪼르르 한 명이 나가요. 30분 동안 시를 못 쓴 아이들이 한 번 갔다 왔는데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겪으면 써요. 겪어야 돼요. 예, 겪고 쓰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월화수목금 글쓰기를 예, 계획해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의 이제 이게 배움생활 안내, 주간학습 안내와 같은 겁니다. 이 안에 매일매일 글쓰게 저는 시간표를 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월요일날 책 읽고 글쓰기. 저는 무조건 월요일은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월요일날 매우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아이들과 공부하기 힘들고 그럴 때 제일 좋아요. 아침에 책 읽고. 도서관 가면 제일 좋은데. 책 읽고 글쓰기 합니다. 지금 월요일은 저는 원격이거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원격이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등교 수업이에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파란색, 원격인데 너무 좋아요. 집에서 애들이 책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월요일은 무조건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수요일날 글쓰기는 꾸준히 쌓고 글쓰기. 예, 꾸준히 쌓기.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해야 될 주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쌓고 글쓰기. 이것도 격기예요. 예, 프로젝트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의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작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아이는 세 딸, 그러니까 여동생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막내 동생이 태어났어.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돌보면서 1년 내내 작년에 이제 원격이었잖아요. 집에 있을 때 꾸준히 쌓기 주제로 동생 돌보기를 정했어요.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좋다. 그리고 부모님도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왜 애를 봐주니까. 아,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이 아이 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되게 우스웠는데 어떻게 되면 육아일기가 됐고요. 성장 앨범을 찍었어요. 선생님 사진도 찍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죠. 사진 찍으면 좋지. 그래서 이 성장 앨범을 찍었어요. 야, 대한민국에서 자기 동생 육아일기와 성장 앨범을 찍은 애는 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글 쓰겠습니다. 수요일은 지금도 꾸준히 쌓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다모임을 저는 마음 나누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나누고 글쓰기. 그래서 이렇게 다모임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다모임 일주일 생활을 돌아보고 이렇게 글을 쓰고 네,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 예, 월, 수, 금 이렇게 글쓰기가 되어 있고요. 매일 글쓰기인데 왜 그럼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빠졌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봅니다. 네. 수업 시간에 그것이 국어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네, 우리가 등교 수업 날 또 글을 쓰고 네,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하게 돼요. 이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선생님들 요 등교 수업 날 제가 반드시 또 원격 수업 날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글쓰기 원리입니다. 글쓰기 원리 네 번째, 날마다 읽어야 돼요. 선생님,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은 글을 잘 안 써요. 우리 반 애들은 글 안 쓰려고 그래요. 선생님들 제일 그게 고민이실 거예요.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열심히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에너지를 얼마나 드는 건데요? 그거 했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애 글 써라, 뭐 몇 줄 더 써라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들 글을 쓰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예요. 날마다 읽으면 돼요. 날마다 읽으면요. 아이들이 글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씩 소리내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등교 수업 때는 더 좋죠?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한 명이 자기 글을 글쓰기 공책을 꺼내서 소리내서 읽고요. 원격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글을 씁니다. 되게 비밀이에요. 한 명씩 소리내어서 읽어라.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잔소리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남한산처럼 글쓰기 공책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학교로 옮기고 나서는 글쓰기 공책이 없어요. 괜찮아요. 글쓰기 공책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무제 공책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아이들 글쓰기 공책이라 얘기하고 하시면 돼요. 자, 내일 내가 어떤 수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 화면에는 돌봄짝이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남한산에서 이제 돌봄짝, 돌봄가족이라는 걸 했었는데 아이들이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 1년 동안 돌봄짝을 맺어요. 1대1로 짝을 맺어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어요. 제대로 된 아이가 뽑히지 않으면 1년 동안 개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내일 그거 돌봄짝 만들 거야 그러면 오늘 글쓰기 알림짝에다가 돌봄짝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예, 주제. 오늘 글쓰기 주제는 돌봄짝이야. 예, 그렇게 써서 글 쓰는 애들도 있지만 혹시 글을 못 쓰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 써주면 돼요. 거기다 질문 같은 거. 작년에 돌봄짝은 어땠나요? 뭐 이런 질문. 그럼 그 질문에 답을 쓰게 되면 애들이 글밥이 늘거든요. 올해 돌봄짝은 어떤 친구가 됐으면 좋겠나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써주시면 애들이 글을 써와요. 그러면 제 아침에 이제 이 글쓰기 공책을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자마자 제 책상 옆에다 이렇게 쌌습니다. 쌓아놓으면 저는 재빨리 30개의 글을 막 스캔해서 읽어요. 예, 읽어요. 애들 글을 이렇게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뭐 하냐 하면요. 네, 이렇게 학습지, 요 앞면에다가 그 30개 글 중에 한 개를 뽑아가지고 빨리 워드를 쳐요. 그래서 학습지는 미리 만들어진 상태고 뭐만 비어있냐면 요 앞에 지금 관점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거만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써온 글을 거기다 안 치는 거예요. 워드를 빨리 칩니다. 그러면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프린터 딱 누르면 9시 5분에 학습지 30장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게 이제 수업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애들 글쓰기 30권 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낸 글쓰기 공책은 다시 돌려주고요.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아주 재미난 장면이 생겨요, 선생님. 자, 선생님들 친구가 한 명 이렇게 읽고 있으면 딴 친구들 뭐 하고 있으면 너무 이뻐 보여요. 그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이 글 들어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아이들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킬 때 마구잡이로 시키시면 안 돼요. 예상 가능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똑같이 1분단 1번부터 시작했으면 그 2번, 3번, 4번 해서 내가 어느 쯤에 발표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끔 예상 가능하도록 이렇게 읽히셔야 돼요. 너 읽었다, 저 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예상 가능하다면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할까요? 읽기 전에 자기 글을 읽어야 돼. 몇 번, 한 5분 후면 읽어. 그럼 애들 뭐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애들이 글을 고칩니다. 글 고치기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6학년만 오래 가르쳤는데 6학년에 글 고치기가 나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글 고치기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번 드러내면요, 글 고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글을 안 써본 사람이만의 방법이에요. 드러내고 고칠 것 같죠? 안 고칩니다. 저도 출판사에 원고 마감날 있으면 보낼 때 솔직히 제가 쓴 글 출판사에 넘기고 나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드러내면 끝난 거예요. 따라서 드러내기 전에는 열심히 고칩니다. 애들 엄청 고쳐요. 처음에는 막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러지 마 얘들아. 빨간색 볼펜 꺼내. 그냥 써. 애들이 막 빨간색으로 막 덕칠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글을 읽으면요, 처음 글보다 나중 글이 엄청 좋아요. 글은 고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애들이 알게 되면요, 굉장히 즐겁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 거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듣습니다. 왜 듣는지 아세요, 스님? 삶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까 돌봄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나는 돌봄짝이 이런 친구가 되고 싶은데 쟤는 과연 누구를 돌봄짝을 하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거는. 듣습니다. 1년 내내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듣기는 최고예요. 말하는 건 몇 분이잖아요? 고쳐 쓴 거 몇 분이잖아요? 듣는 거 한 30-40분을 들어야 되거든요. 듣기, 1년 동안 친구의 글을 듣는 거예요.
등교에서만 가능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원격에서도 가능한데 아까 제가 빈말이 아니라 원격으로 들어와서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글쓰기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어떻게 글을 쓰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만 잘 가지고 계시다면 이 원격 수업의 이 방법으로 글쓰기는 아이들 실력을 팍팍 늘릴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엄청 늘어요. 예,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오래 쓰고 있는데요. 예, 제 아내가 좋은 걸 너무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구글 클래스룸에 아이들 글과 이게 지금 뭐냐면 꾸준히 쌓고 글쓰기 써 있잖아요. 꾸준히 쌓은 오늘 80분 동안 꾸준히 쌓은 거 사진 딱 찍어서 올리고요. 거기 옆에 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림이라든지 무슨 작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정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결과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잘했네 못했네만 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아이가 이 그림 하나 그릴 때, 이 눈 부분을 그릴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저는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제가 뭐 신입니까? 글을 통해서 알아요. 글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올립니다. 작품하고 글. 내가 이거 할 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래, 그걸 다 쓰거든요. 그래서 겪은 글쓰기가 초등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글쓰기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선생님들도 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방법대로 또 아이들 지도를 잘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 그런 노하우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런 교육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원리입니다. 네, 바로 5번째 마지막이네 벌써. 네, 묶어내라. 묶어내라. 와, 이거 정말 글쓰기에 정말 활용점정이라고 하나요? 제가 뭐 어려운 말 잘 모르지만 이게 정말 아이들 글 쓰는 맛을 느끼게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사로서요, 선생님, 우리 희열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언제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귀 활짝 웃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의 글을 우리가 소중히 다루시잖아요. 학습지 아이들 글 쓴 거, 어디에 글 쓴 거 소중히 다루고 그 1차 자료를 선생님이 어떻게 가공해서 보기 좋게 다시 2차 자료로 내놓느냐가 저는 솔직히 요즘에 교사별 교육과정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교사별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교사별 어떤 개성,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사별 교육과정의 목적은 교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반 아이들이 드러나게끔 하는 일에 교사별 교육과정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교사가 우리가 지금 찐 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이름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그 작품이 잘 드러나게끔 하는 일인데, 묶어내기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임팩트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내놓은 학습지, 이렇게 해서 보잘것없이 내놨는데 선생님이 멋진 책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순간 애들이 완전 달라져요. 예, 완전 달라져요. 자, 간단합니다. 어디 보여주고 이 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꾸준히 쓰고 있는 글쓰기 공책이 있다면 그것은 묶어내기 1차 자료로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글쓰기 공책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글쓰기 공책 되게 중요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만약에 그 학교가 어떤 정해져 있는 폼으로 그 글쓰기 공책이 있냐 없냐는 그 학교의 죄송한 말이지만 굉장히 수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고 그냥 공책에다 쓰면 아이들도 되게 없어 보여요. 할 수 없죠. 그런 학교 있으면 국영지책에도 해야죠. 저처럼 이제 공책이라도 써야 되잖아요. 글모음집,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글모음집을 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또 따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쓴 아이들 글 있잖아요. 그 중에 아이들 보고 한 편만 골라봐. 그러면 아이들이 한 편 이제 골라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워드로 쳐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쓴 거를 또 보기 좋게 글모음집을 만드는데요. 그냥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뭔가 장치가 있어요. 뭐냐면 글밥.
아이들 그 글쓰기 공책에다가 한 바닥 쓰면 되게 많이 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착각을 해요. 나 엄청 많이 쓴다. 그런데 이거 워드를 쳐서 치면요. 한 5줄, 6줄도 안 돼요. 그럼 애들이, 내 글이 이렇게 적었네? 그때부터 애들이 글이 많이 늘기 시작해요. 많이 써라, 적게 써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주별로 하고요. 또 학기나 학년이 맞추면 이렇게 문집을 냅니다. 선생님, 진짜 글은요, 이 문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소 한켠에 지금 문집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강의 갈 때마다 문집 있어요? 라고 여쭤보고 문집을 하나씩 갖다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글은 문집에 있거든요. 자, 이 일을 또 역시 수업 시간 안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외로 하면 선생님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장치를 걸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마지막 블럭, 원격 아닙니까? 원격? 예, 원격 시간에 아이들 글 모음집 만들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글 모음집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저는 학습지 이렇게 요 비어있는 학습지만 주면 돼요. 미리. 그럼 애들한테 이렇게 학습지를 주면 일주일 동안 자기 글쓰기 공책에 있던 것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지난주에 쓴 글 중에 가장 좋은 글을 골라서 이 학습지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림도 그리기도 해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글씨를 잘 쓰는지 아세요? 얘만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얘만, 다 이 수준이에요. 거의 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대로 제가 스캔을 뜨거든요. 스캔을 떠가지고 전자책을 만듭니다. 전자책. 그래서 지금 작년에 문집이구마, 요것도 아이들과 했던 그대로 그 학습지 스캔 떠가지고 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봄의 마음 이번 연도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요거는 채팅창 보시면 전자책 주소 클릭하게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선생님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강의가 끝나더라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글을 어떻게 썼는지, 그 아이들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정말 머리로 지어낸 글을 쓰는지 아니면 겪은 글을 쓰는지 선생님들이 한번 이것을 보면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선생님. 사실은 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시글 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리고요, 한 번 지도하면 그 다음부터 시 잘 쓸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시 리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봄의 마음의 그 앞에 머릿말 제가 썼는데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애들 글 지도하는 거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아이가 저 포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진짜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표정을 졌나 봐요. 선생님, 글 지도 진짜 힘들어요. 예, 근데 진짜 그거 똑같은 말 100번, 200번을 해야 되거든요. 예, 다시 시지도 이제 여름 시 쓸 때가 지금 걱정이 돼요. 사실 여름 시 이제 써야 되는데 또 그 시간을 또 오롯이 이겨내야 되니까. 예, 그렇지만 아이들 이렇게 작품 나오면 그걸로 힐링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강의한 내용 중에 5가지 글쓰기 제대로 가르치는 5가지 꼭 기억해달라. 첫 번째는요, 낯설게 보라. 솔직히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으로 글을 제가 20년 넘게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글을 못 써요. 이게 너무 뭐랄까 극단적인 보이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6년 초등 6년 보내고 중고등학교 6년에서 12년을 글쓰기를 합니다. 글을 씁니다. 글을 배웠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도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과연 고3 때 자소서를 자기 힘으로 쓸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 만약에 그 글조차도 자기 힘으로 쓰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국어 교육, 일명 글짓기라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글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지 낯설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낯설게 보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쓰라. 매일 써라. 매일 쓰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매일 쓰셔야 돼요. 우리 피아노 전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예요. 하루라도 피아노 연주자들이 피아노 연습 안 하면 손가락이 굳죠? 똑같습니다. 글쓰기도 하루 안 쓰면요, 뒤로 확 후퇴됩니다. 근데 하루 쓴다고 해서 늘지 않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힘들어요. 하루하루 쓰면 금방 쑥쑥 자랄 것 같죠? 늘어나는 건 굉장히 천천히인데 줄어드는 건 확확 줄어들어요. 그거
선생님이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일 쓰게끔 그거를 힘있게 말씀해 줘야 돼요. 설득해내야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겪고 쓰라. 겪고 쓰라. 네, 겪은 일 쓰기를 해야 됩니다. 겪은 일 쓰기. 남한산이라는 곳은 1학년 때부터 겪은 일 쓰기를 계속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6학년, 제가 6학년 지도에 보면 한 2학기 정도 돼야 머리로 지어내긴 쓰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충분히 되어져야 돼요. 충분히. 근데 제가 이 학교 내려왔더니 뭐 겪은 일 쓰기 1학년부터 안 했잖아요. 이제 지금 5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지금 교과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글, 뭐 감상문, 예,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겪고 쓰기를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겪고 쓰기 해야 됩니다. 겪었을 때 아이들이 진짜 글이 나와요. 네, 네 번째, 선생님 뭐 글을 썼냐 안 썼냐 이거 말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크게 읽어라. 소리 내어서 돌아가면서 크게 읽어라. 네, 매우 효과적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팁인데 절대 이 얘, 제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애들이 뭐라 그래도 그걸 꼭 지키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는 얼마 만에 시간이 있을까요? 무려 4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글을 씁니다. 예상 가능해야 거기에 맞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꼭 크게 읽으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묶어내라. 네, 저는 쿨북스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묶어내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글모음집 통해서 묶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들 글을 묶어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예, 바쁜 가운데서 나의 손발에 맞는 방법으로 묶어내시면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나는 재미없는 교사다. 가장 재미없는 교사가 가장 재미없는 강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찐 문명 교사들의 가르치고 배우는 성장 플랫폼 1호 교사 이음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패들렛에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긴장됩니다. 의외로 선생님들께서 질문은 좀 다른 부분들을 좀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크게 제가 이렇게 쭉 다 살펴봤는데 두 가지였는데요. 맞춤법에 대한 질문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맞춤법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맞춤법이 너무 틀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글쓰기 시간을 확보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질문 답해 주시고요. 시간이 혹시 남으면 한 가지 정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맞춤법은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처음부터 맞춤법 지도는 하지 마라.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글을 쓰기 시작하고요. 글의 재미를 느끼기 전까지는 절대 맞춤법 지도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춤법은 맞고 틀린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글 쓸 때 굉장히 자기 검열을 많이 합니다. 자기 검열을 많이 하는 친구는 글이 안 늘어요.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반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친구들이 글이 제일 안 늡니다. 늘지가 않아요. 근데 글이 팍팍 느는 애들은요, 항상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애들이 글이 팍팍 느는데요. 저는 맞춤법 지도는 아이가 글을 재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의 마음을 진짜 글로 더 잘 표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딱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나 진짜 내 마음, 진짜 이 분한 마음, 또 슬픈 마음, 기쁜 마음을 글로 쓰고 싶은데 선생님 더 표현 잘하고 싶어요. 이럴 때 맞춤법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선생님 왜요? 야, 너의 마음을 딴 사람이 잘 알려면 맞춤법이 맞아야 너 마음을 더 잘 알지 라고 얘기하면 애가 스스로 막 맞춤법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 표현한다는데 더 맞춰서 하죠. 그래서 맞춤법은 저는 아주 뒤로 미루고요. 그 아이 개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글을 잘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지도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였죠? 제가
글쓰기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매일 글쓰기를 네네. 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글쓰기 시간을 확보하는 네. 방법, 네. 구체적인 방법을 좀 소개해 네, 주시면 애들한테 눈을 네. 부릅뜨고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너를 가르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정말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 싸움입니다, 선생님.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시간에 밀리잖아요. 학원 숙제 때문에 학교 숙제 못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가져와야 되잖아요. 저는 글쓰기는 우리 아이들이 시간 뺏기라고 봐요. 근데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보다 우리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선생님의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그 시간 확보 가능하시고요. 선생님도 야 이거 뭐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 한번 해봐 이러면 아이들이 절대 시간 확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111 프로젝트를 계속 애들한테 뭘 하는데 111 프로젝트가 뭐냐면 하루에 한 주제로 1시간을 글을 쓴다. 이걸 애들한테 세뇌를 시켜요. 자, 우리 111 프로젝트야. 하루에 한 주제로 한 시간 쓴다. 선생님 1시간을 글을 써요? 애들이 저는 1시간이 뭐야? 뭐 10분도 안 걸리는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1시간 넘어서고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 아이들이 선생님 1시간 갖고는 안 돼요. 2시간을 가고 있어요. 왜? 쓰고 있어요. 너무 재밌대요.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선생님의 열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정도 더 할까요? 네. 시간 우리가 언제까지 얘기 나눌 수 있나요? 지금 50분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예, 더? 충분히. 예. 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격근이를 매일 쓰게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약 6학년 아이들과 4번 정도 많이 글쓰기를 하시네요.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계속 안 써오는 친구, 안 써오거나 줄여달라고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아주 고민이 된다. 네.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4회에서 3회로 줄일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는 대충 써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있죠. 대충 써오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좀 글쓰기를 더 잘 이렇게 좀 빠져들 수 있게 네. 꼬드길 수 있을지 이런 어떤 팁이 있으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칙의 이제 3번이었던 것 같아요. 드러내기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드러내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쓴다. 그러면 좀 다른 차원의 접근점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전날 쓴 거를 오늘 읽게 하는 거. 그 방법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신의 글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학습지를 만드는데 왜 아이들 글을 위에다 얹히겠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놀래요. 내 글이 수업에 쓸 수가 있네?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자신이 그 숙제처럼 했던 글쓰기가 수업의 자료로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귀중한 발판으로 이렇게 쓸 때 애들이 자신의 글의 소중한 가치 이런 거를 느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저는 요런 문집 같은 거 만들고 나서 꼭 뒤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여기 가격표가 있습니다. 가격표. 요거 8,000원 돼 있어요. 8,000원. 그래서 이제 농담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이제 반모임 할 때 학부모 반모임 할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반모임 할 때마다 부모님 보셨죠? 요거 공짜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8,000원 꼭 주고 사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요거를 부모님 이게 나오면 부모님 쪼르르 가가지고 8,000원 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지적 재산권도 교육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요런 팁들. 그러니까 조만조만하지만 요런 장치들을 걸어 놓으시면 아이들이 글 쓰는 것이 좀 재미를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쌓기 글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가 좀 언급이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네. 혹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소개하시는 게 좋은가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요게 뭐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된 건 아니지만 네, 선생님들한테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뒤에 이제 강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강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실 텐데요. 요게 이제 꾸준히 쌓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꾸준히 쌓기 하고 나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며칠 전에 한 건데 우리 아연이 거 좀 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잘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가 80분 동안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꾸준히 쌓기라는 거를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아예 주는 거예요. 3월부터 시작했고요. 3월 한 달간은 주제를 바꿔도 상관없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주제, 자기가 것들 찾아내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마다 80분, 일주일에 한 번 80분 블럭, 한 블럭을 제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어떤 주제도 상관은 없다. 너가 하고 싶거나 잘하는 걸 해라. 이렇게 줍니다. 대신에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섣불리 했다가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그 아이들한테 제안을 할 때 굉장히 규율이 엄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 소지가 없기 바라시고요. 예, 짧더라도 섣불리 적용하시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말씀 꼭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주고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이제 정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오롯이 글을 이제 그림을 그리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어떤 애는 그림 그리는 애, 만들기 하는다는 애, 책 본다는 애, 영어 단어 외우겠다, 자전거 배우겠다, 뭐 요리하겠다,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한 80분 중에 60분 정도는 오롯이 겪습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격 수업을 할 때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계속 강의를 하는 것보다 아이가 뭘 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를 가지고 계속 합니다. 그런 다음에 20분 동안 요 그림을 그릴 때 겪은 일 쓰기. 그러니까 겪는 것도 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질. 어떤 질을 주느냐. 그러면 글이 달라져요. 자, 아까 요 결과를 봐서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에서 글을 썼는지, 이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얘가 이 그림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밑그림 그릴 때 여기 뭐라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25분이 지나고 야, 이 밑그림 그리는데 25분이나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 눈 부분 그릴 때 자기가 실수를 했대요. 실수를 해가지고 눈이 다크서클처럼 그렸다.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 글이 없었다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눈 부분 볼 수 있었을까요? 예, 정말 다시 보니까 이 아이의 눈이 다크서클처럼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게 겪기와 글쓰기가 붙었을 때 교사에게 엄청난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사실은 좀 뭐랄까요, 아이 그 나이가 있대요. 근데 이 그림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가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선생님 이거 되게 잔인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제가 옆에 이제 비공개로 우리 아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귀여워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삶이 있는 글을 쓰게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발견해낼 수 있고 아이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또 시간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많이 긴장되고 떨렸을 텐데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